바로 이 질문. 만약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진짜 듣기만 해도 좀 긴장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건은요, 그냥 뉴스 헤드라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에 직접적이고 정말 거대한 연쇄 반응의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은 바로 중동의 긴장이 확 올라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국제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고요. 이게 결국에는 전 세계 공급망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리스크로 번지는 거예요. 이 세 단계, 이 도미노가 탁탁탁 쓰러지는 게 모든 시장 반응의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겠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는 산업들이 꼭 있습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된 패턴인데요. 과연 어떤 분야가 이 위기라는 파도를 멋지게 타고 올라설까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딱 기억해두세요. 첫째, 정유랑 에너지. 둘째, 방산. 셋째, 조선이랑 해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과 원자재 관련주들. 지금부터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자, 바로 정유, 에너지 섹터입니다. 여기는 논리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국제 유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정유사들이 예전에 싸게 사뒀던 원유 재고의 가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이걸 전문 용어로 재고평가 이익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죠.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기업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단기 급등 탄력이 가장 크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다른 분야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상황 파악하는 동안에 정유주들은 유가 변동에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강력하게 팍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의 첫 번째 반응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뭐랄까 선발대 같은 섹터인 셈이죠. 자, 두 번째는 방산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지역에서 분쟁이 터지면 이게 그 지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무기 좀 사둬야겠다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이나 다른 중동 국가들이 무기 사려고 막 줄을 서기 시작하면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한테는 수주 대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방산주의 반응 속도인데요. 정유주가 약간 단타, 그러니까 단기 급등의 성격이 강하다면 방산주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힘이 계속 유지가 되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조선, 그리고 해양 분야입니다. 자, 중동이 불안해지면요, 이게 해상 물류 길목이 막힌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곳이요. 기존에 다니던 길이 막히면 배들이 훨씬 더 먼 길로 삥 돌아가야 하잖아요. 이건 곧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선이나 대체 에너지인 LNG 운반선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배 새로 주문해야겠다 하는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시장은 단순히 유가가 오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송할 것인가,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답으로 LNG 운반선 같은 비싸고 기술력 좋은 배들에서 기회를 찾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금과 원자재입니다. 이건 뭐 투자의 클래식, 고전 같은 거죠, 그렇죠? 세상이 막 불안하고 시끄러워지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피해서 금처럼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자산, 안전 자산으로 돈을 옮깁니다. 그럼 당연히 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고려아연처럼 이런 원자재 관련 기업들도 덩달아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모두가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동전에도 앞뒷면이 있듯이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면 직격탄을 맞아서 힘들어지는 분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이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누가 가장 힘들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항공사들이죠. 유류비가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리고 원유를 원재료로 쓰는 화학산업, 여기도 원가 상승 압박을 피할 길이 없고요. 또 물건을 실어 날라야 하는 운송, 물류 기업들도 기름값 부담에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전력이나 가스를 많이 쓰는 기업들도 당연히 힘들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복잡한 정보들을 쫙 모아서 시장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유가에 가장 민감한 정유주가 가장 먼저 튀어오릅니다.
그러다가 이거 생각보다 길어지겠는데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그 다음엔 방산주가 힘을 받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공급망을 아예 새로 짜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논의가 나오면서 조선업 같은 산업들이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복잡한 시나리오 속에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핵심을 딱 잡고 가야 할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의 초점이 계속해서 이동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정유주, 그 다음엔 방산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들, 단기적으로는 정유의 탄력이 방산보다 좋고 중기적으로는 방산이 조선보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에너지 공급망 관련 산업들이 유망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국 보면요. 이 하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누군가에겐 정말 끔찍한 위기지만 냉정한 시장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리스크는 우리에게 과연 위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